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프록시와 네트워크 DLP 웹 프리벤트 슬기로운 챗 GPT 생활이라는 주제로 시만텍 김기명 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기명 부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브로드컴 소프트웨어 그룹의 시만텍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기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춘식이도 있고 라이언도 보고 가끔 이제 스토어 가서 이제 굿즈도 좀 사고 하는데 캐릭터가 참 귀엽고 예쁜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기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항상 좋아하는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저 맨날 출근하면 요즘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전무님이 맨날 물어보시는 게 김기명 부장 챗 GPT 써봤어?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뭐가 좋아? 어떻게 써? 이거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안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 챗 GPT라고 하는 게 웹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웹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제 아웃풋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방안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안 그래도 이제 DLP 그리고 프록시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 기획을 짜고 있는데 이 챗 GPT라는 새로운 화제가 나옴으로써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챗 GPT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챗 GPT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내부에서 세일즈 콜이나 이런 거 할 때 챗 GPT라고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브로드컴 소속의 시만텍인데 저희가 사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칩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세일즈 콜을 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막 5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칩셋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제너레이티브 AI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이제 어떤 건가 좀 설명 간단히 말씀드리고 잘 쓰시는데 이제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DLP라고 하는 그 개인정보 유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조금 제약사항이 있어요, 요즘에. 뭐 좀 누적된 부분이긴 한데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저희가 이제 익숙하기로는 그 챗 GPT 같은 솔루션을 자율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존 컨텐츠,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풋을 넣고 나면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입력을 해서 이제 엔터를 쳐주면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줍니다. 근데 이게 꽤 확률이 높아요. 맞는 확률이. 그 외국에서 이제 리서치 하기로는 그 MBA 코스를 이제 하고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B 플러스 정도의 그 수준의 응답이 나온다. 이게 이제 국내 기사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확 대학가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챗 GPT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챗 GPT가 사실 말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지금 강아지 그림은 그 그림을 넣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변형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제 만들어서 나온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챗 GPT가 아니고 오픈 AI 회사에서 델2라고 하는 그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출력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해리포터하고 그 명품 브랜드 중에 발렌시아가라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두 개를 합쳐서 해리포터를 이제 어린이 모델에서 조금 성인 모델로 그리고 발렌시아가의 이제 캐릭터를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코드 생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대학에서도 많이 쓰지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예전에는 게임을 직접 만들고 기획해서 만들고 퍼블리싱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존에 게임을 만들어서 앱스토어나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런칭을 하려면 최소 7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챗 GPT라는 거를 활용해서 저랑 이제 커피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혼자 한다는 거예요. 소스 코드도 아이디를 쳐주면 만들어주고, 그리고 디자인 팀이 한 2명 붙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캐릭터나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아까 보셨던 대리 같은 머신러닝, AI 엔진 사용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드 리뷰해서 그 뭐 이미지 붙여가지고 혼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7명, 8명이 했던 그 작업들을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챗 GPT 사용 예제 중에 이제 소스 코드 만드는 거가 하나의 대세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과제하면서 쓴 거예요. 지금 저 MBA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수업 하는데 제가 무슨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근데 소셜 그 마케팅을 하자 그러는데 요즘 태그 많이 붙이잖아요. 태그 뭐. 근데 이제 토트라고 하는 저희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한 SNS 이제 마케팅 용어들을 만들어 와. 이게 제 과제였는데 만들어 본 겁니다. 해시태그 만들어줘. Suggestion for White Tote 에코백. 그럼 이렇게 주르륵 만들어줘요. 한 12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저는 검토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변형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 긁어다가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해 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그리고 이제 MBA 이런 스터디 하시다 보면 물어보실 거잖아요. 검색 엔진 구글 많이 쓰시잖아요. 물어보면 대화체로 알려줘요. What is present value in finance? 그러면 주주중 나오죠. 그리고 번역도 잘해줘요. 한국어로 번역해줘? 한국어로 번역해줘요.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서치를 해보면 제네레이티브 AI가 한 33%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해 줄 거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용인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인 거고, 그 설문의 질문은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더라도 2배까지는 안 될 건데 2배 이하의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그 생산성 향상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응답한 게 33%고요. 그리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 1위가 코드 작성, 2위가 마케팅 카피, 아까 뭐 해시태그나 아니면은 뭐 문장 같은 것들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게 두 번째고, 고객 질문 답변. 저희 뭐 챗봇 쓰잖아요. 엉뚱한 대답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알려주잖아요. 이거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글 작성하는 거. 저희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AI가 그냥 만들어준다. 기사 같은 것들. 거기도 이제 많이 쓸 것 같고, 뭐 데이터 분석, 번역, 뭐 새로운 계산 방법, ROI 계산, 쭉 이제 사용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줄여서, 그러면 시간을 줄인 만큼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오고 있죠. 리스크가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걸 예제를 하나 들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쓴 건데, 제 지인 중에 한 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승진 케이스였어요. 근데 누락이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대표님과 면담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피드백이 나왔대요. 직원들 사이에서. 메일이 공손하지 않아. 너가 얘기하는 게 메일이 공손하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FC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마케팅 팀이랑도 얘기하고 뭐 다른 팀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바쁘죠. 뭐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공손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챗 GPT를?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카카오 앱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뭐 할인 쿠폰 프로모션 할 거야. 25%. 그게 마케팅 팀에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싹 일단 써요. 그리고 메시지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25% 푸시 5시에 싹 긁어가지고 폴라이트하게 써줘. 그렇게 보냅니다. 싹 긁어서. 그러면 폴라이트하게 써줘요. 그럼 쭉 해서 이거 긁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될까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오는 예시죠. 회사의 중요 소스 코드를 그냥 올려서 에러를 체크해줘. 에러를 교정하는 걸 도와줘.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코드를. 그러면 코렉션, 서제션이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AI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걸러주지 않아요. 카드 정보, 만료일, CVV. 이거 있으면 결제돼요. 좀 써줘. 다시 써줘. 그대로 갖다 씁니다. 폴라이트하게. 다음 뭐 소스코드 이게 아예 단어가 있어요. 챗 GPT 핵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챗 GPT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가깝게 해줄까? 이거는 그 AI 너 지금 챗 GPT 동작하고 있는데 네 소스 코드를 좀 알려줘. 이걸 계속 내로다운해서 받은 거예요. 소스 코드를.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정의된 게 없어요. 제너레이터 AI를 어떻게 쓰고 어디까지 제한하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법제화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효과가 분명히 있죠. 생산성이 늘어날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 사람들 책상에 딱 앉아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 노려보죠. 모니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최소 12분? 40분? 근데 챗 GPT에 이제 키워드 하나만 던지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부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 열어주자니 보안이 좀 내려가죠. 그러면 다 막아놓을 것인가? 막으면 안전하죠. 막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생산성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챗 GPT를 갖고 와? 어떤 기업은 아예 몰라요, 지금. 우리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지, 쓰고 있으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시성이 없습니다. 그게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저 맨 처음에 장표 예제 보여드릴 때 검은 화면과 하얀 화면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차이점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검은 화면은 챗 GPT에서 한 거예요. 챗 GPT 웹사이트에 제가 접근을 해서 직접 쓴 겁니다. 근데 하얀 색깔 화면은 제가 빙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막았다고 했죠? 챗 GPT 사이트를 막았어요. 근데 빙으로 가면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잖아요.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API 통해서 백단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백단에서 동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웹사이트 하나 막는다고 될까요? 지금 텍스트는 챗 GPT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막으셔야 돼요. 생산성 계속 저하시키셔야 돼요. 저는 한 3, 4년 정도 뒤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왜 안 되죠? 이걸 물어볼 거라고 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막기 위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이 되게 복잡해요. 아까 뭐 클라우드도 얘기하셨지만 엔드포인트도 되게 다양해요. 예전에 윈도우 하나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맥 많이 쓰시죠? 어떤 데는 리눅스도 써요. 그 예전에 DLP, 자기 기업의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정보 정보를 보호한다 그러면 웹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컴퓨터에 깔아 쓰는 DLP를 주로 쓰셨다고요. 지금도 한 99%는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이 탐지 솔루션에 의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인프라도 이제 클라우드 넘어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인터넷 앱에서 지금 클라우드 앱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냐면 지금 엔드포인트 DLP 때는 그냥 그 뭐 USB 차단하고 뭐 키워드에서 어디를 보내려고 하는 거 내 컴퓨터 안에서 브라우저 안에서만 차단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엔드포인트나 이런 것도 복잡해지고 예전에 윈도우 7 한번 배포하면 뭐 3년, 4년에 한 번씩 윈도우 7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도 올려주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윈도우 10으로 가고 그리고 맥으로 다양해지고 나서부터 뭐 6개월에 한 번 OS 아키텍처가 바뀌어요. 그리고 호환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크롬이나 뭐 엣지 같은 거 설치하시잖아요. 그 빌드가 제가 체크해봤는데 3일에 한 번씩 올라가더라고요. 빠를 땐. 그러면 에이전트의 호환성이 깨집니다. 그러면 탐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춰줘야 되니까 그 두 개의 인자값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외부로 그러니까 이제 엔드포인트를 제외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모든 걸 처리하고 네트워크로 나갈 때 다 평문화돼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웹을 통신하면 SSL 트래픽을 하다 보니까 통신단이 암호화가 돼요. 거기에서 그걸 이제 복호하기 위해서 이제 프록시를 넣어서 SSL 트래픽을 복호하고 DLP 웹 프리벤트라고 하는 이제 웹에 대한 탐지 기능을 넣어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저희 가이드라인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안 하시죠? 대부분 엔드포인트에 그냥 의존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질 거예요. 저 윈도우 11로 또 올라갔고 이 빌드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마다 자기네 어플리케이션, 자기네 OS를 계속 보호하고 자기네 아키텍처를 계속 동작하게끔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슬랙, 뭐 팀즈 넘어가면 이제 SSL로 안 돼요. 앱 자체에서 암호화 시켜요. 그래서 추가로 더 투자하셔야 되는 게 이제 카스비, 클라우드 SOC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키값으로 데이터들을 암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이제 클라우드 SOC 카스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그 클라우드 앱이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복화해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특장점인 DLP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앱이 암호화 해 놓은 걸 저희는 복화해서 주면, 클라우드 SOC, 카스비라고 하는 게 복화해서 주면, 클라우드 DLP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이 그 카스비에 붙어서 내용을 봅니다. 그렇게 동작하게끔 지금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건 저희 이제 내부 조사 자료예요. 보시면 아까 OS 업그레이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 종속성, 그리고 브라우저나 이런 게 올라갔을 때 마련해줘야 되는 게, 그거까지 하면 기존의 엔드포인트 DLP,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담당자죠.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최소 7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3년, 16년에 비하면 지금 엔드포인트 담당자들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계속 구멍이 뚫려. 왜냐면 OS 벤더, 브라우저 벤더가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단대단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신할 때 중간에 통신 암호화 되는 게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 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전체 기업에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냈을 때 그 직원들이 1935개 정도 쓰고 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섀도우 IT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것들 쓰는지 발굴해 내는 게 이제 과제인데, 클라우드 앱은 1935개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대응해 주지 않으면 지금 보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 기존의 DLP 엔드포인트에만 의존하시던 거를 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은 엔드포인트에 의존하던 거를 조금 탈피해서 웹으로 나가는 데이터 유실을 차단하기 위한 프록시 인프라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DLP 웹 프리벤트, 그러니까 웹을 탐지하기 위한 DLP를 넣으셔라. 그게 지금 이건 제가 붙인 건데 1.7세대 정도라고 해서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앱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SOC, 카스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서 그 클라우드 앱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를 더 보고 정교하게 탐지하겠다라고 하면 DLP 클라우드 디텍션 서비스도 같이 추가하셔야 된다. 그런 스텝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한 1.7세대에서 이제 2세대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챗 GPT 통해서 좀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만텍은 지금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카카오도 다양한 회사에서 오셨겠지만, 금감원 이런 쪽에도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온프라미스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 내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다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프라미스 저희는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프록시라고 하는 이제 온프라미스형 프록시, SSL 복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DLP 웹 프리벤트라고 해서 온프라미스 형식의 웹 차단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로 자기네들은 이제 구축하겠다, 우리는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용자고 클라우드 프록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스비로 연동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또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LP 또 있죠.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로 가셔도 되고 클라우드로 가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유연하게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 DLP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저희는 차단하는 것만 잘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DLP를 사용하시면서 이 4단계로 교정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처음에는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얼마나 나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그 위험 요소를 먼저 차단해야죠. 못 나가게. 그리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동일 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림이 가게끔 해서 트레이닝 시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계속 인시던트를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시만텍 그 DLP에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기밀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객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뭐 개인 정보, 그리고 기업 재무 정보, 뭐 의료 정보,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정보 같은 것들도 저희 제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소스 코드 이런 거 잘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 내에 가두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기밀 정보인데 외부로 올릴 기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챗 GPT 아니면 뭐 다른 제너레이티브 델리, 뭐 디벨 뭐 이런 거 사용해서 번역도 하고 교정도 하고 계속 시도하려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 지적재산권, 뭐 마케팅 전략, 뭐 내부 감사 기밀 내용들 이것들에 대한 통제 방안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 유형들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 개인정보라고 했던 것들을 탐지하는 기술은 대부분 DCM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키워드 탐지 그리고 정규 표현식 탐지 저희 룰들이 있어서 그걸로 대부분 차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 코드나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은 IDM이라고 하는 저희 탐지 엔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스 코드나 이제 회사의 이제 기밀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처리해서 뭐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내부 DB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 DB에 접근해도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와 유사한 뭐 소스 코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갈 때 몇 %의 유사성이 감지되는가를 확인해서 차단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간단한 텍스트 방식인 DCM을 사용했을 때 뭐 마케팅 자료다, 뭐 할인 쿠폰 이런 거 탐지 못해요. 탐지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밀 정보가 안 써있는데 그냥 할인 쿠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탐지하면 안 됩니다. 차단하면 안 됩니다. 소스 코드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AI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다시 검토하고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뭐 인티저 마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 소스 코드를 보호해야 되는 소스 코드를 저희가 등록해 놓고 유사성을 탐지해서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IDM이고 이거를 계속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이쪽 맨 끝으로 가시면 벡터 머신러닝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유사한 걸 계속 올리면 이게 저희 스스로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검토해서 차단해줘요. 그리고 또 특장점이 OCR이라고 해서 저희 PDF 파일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문자열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걸 사진 찍으면 글자 뜯어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식으로 탐지하는 것도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OCR이고 이제 그 이미지 안에 글자를 뜯어내서 매칭되는 게 있는가를 보는지 그런 특장점이 저희는 또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 머신러닝 학습 계속시켜서 유사성 찾게끔 하는 그 기능이고 이거는 저희가 인프라 전체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좀 설명하는 게 이제 온프라미스로 가시려면 엣지 프록시에 DLP를 붙이시면 되고 이제 클라우드 앱에 대한 통제까지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은 프록시 통해서 카스비 통해서 이제 DLP를 붙이셔야 된다. 그 아키텍처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37,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클라우드 SOC, 카스비라고 하는 건 결국 클라우드 앱들이 어떤 API를 열어두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SO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7,000개 이상의 앱을 저희는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API를 제공하되 어떤 카테고리,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사실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어트리뷰트가 100개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탐지 예제예요.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넣었죠. 근데 이제 코딩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 값을 넣어놨을 때 이제 이런 차단하는 그런 샘플 예제입니다. 지금 밖에 구현해 놨거든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부스 가시면 뭐 어떤 키워드 탐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경품도 받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만텍 DLP는 포춘 50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 쓰고 있어요. 넘버원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저희 파이낸셜적으로 잘 받침되고 있어요. 브로드컴 캐시플로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브로드컴 그리고 시만텍 믿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